자, 2025년도 해커스 임용 역사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한국사, 동양사 담당 오태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25년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2025년 올해 지금 오늘이 1월 3일이고요. 대망의 큰 꿈을 안고 올해 한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선생입니다. 선생, 먼저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태어나서 먼저 공부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아요. 조금밖에 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그 역사 관련된, 특히 동양사, 한국사, 한국사, 동양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결국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확실하고 certainly, 또 쉽고 easily, 또 funny, F, 그죠? 그래서 C, E, F. 저희 히트팀입니다. 그래서 히트팀은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H는 물론 향란입니다. I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 그리고 T는 티처긴 한데요. 태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 여러분들을 뭔가 이 시험 문제에서 뭔가 히트를 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내가 이거 제대로 격파하겠다. 이런 취지도 갖고 있고요. 그 이름은 저희 선생님들이랑 저희 히커스 직원분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같은 건 해봤고, 그래서 제일 괜찮다 해서 여러분들께 히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기본 강의, 이론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간에 문제풀이부터 투입되었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부터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이론 강의를 저한테 안 들으신 분들이 거의 99.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했죠. 특히 국사 쪽을 많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사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강의를 한 지는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의 이력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한번 쓱 보시면 되겠고요. 해커스와는 작년 7월부터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해커스에서는 새내기 강사입니다. 새내기 강사. 네, 새내기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께는 국사에 대한 내용은 새내기가 아니라 엑스퍼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그 작년 시험 문제니까 2025학년도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해설지, 그리고 적중 자료, 그리고 올해 어떻게 그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동영상 강의 해커스 임용 홈페이지에 오태진 치시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년 적중률은 제가 봐도 좀 괜찮았다, 굉장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 쇼트 들어가면요, 우리 해커스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짧게 쇼트로 해가지고서 한 7개인가 6개인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랑 제가 만든 모의고사, 또 제 문제, 그리고 제 교재, 내용이죠. 거기에서 얼만큼 정확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임용 역사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임용 중등 역사 선생으로, 분명히 선생님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처음 보셨을 건데요. 제가 오랫동안 사실 노량진에서 역사 강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저 사람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한국사에 대한 문제 기본 강의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소개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한국사 기본 강의는,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 기출 문제에서요, 적어도 2번 이상 출제가 된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번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2026학년도 시험 문제의
출제하기 위한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이 결국은 출제위원 들어가실 때 본인들이 내가 내 전공은 이거니까 이거 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존에 뭘 냈는지, 다른 교수님들께서 뭘 냈는지 일단 봅니다. 일단 보고 그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본 다음에 이렇게 내셨군, 이거를 기반으로 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그 12문제죠. 그래서 이 A형, B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12문제 정도가 한국사가 나올 텐데, 이 12문제를 몽땅 다 새로운 걸로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2문제 다 새 거 내버리면 대혼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내는 거는 비율을 좀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문제 가운데에서 대략적으로 7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많으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베이스를 적당히 응용을 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여러 패턴이 있는데, 2024년에 낸 거를 곧바로 2025년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2025년에 냈던 거를 2026학년도에 내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뭐 0%냐? 그건 또 아닙니다. 0%가 아니라 그냥 하나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럼 또 나왔네? 연달아 나왔네? 뭐 이 정도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하시거나 하실 때 이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확률은 그것도 거의 없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패턴상.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기출 문제, 이미 기출제된 문제들 가운데에서 2회 이상 출제되거나 혹은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던 문제들을 다루는 게 좋겠다. 다만 최근 1, 2년 이내에 나왔던 문제들은 또다시 출제될 확률은 없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 그래서 임용 역사 전통이 1, 2년 이내에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 5년 정도 좀 갭을 두고서 한 번 혹은 2번 이상 출제가 된 부분들을 주로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기본 강의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글쎄요, 100점 맞는 분들이 합격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수능 시험도 그랬잖아요. 수능 시험도 왜 만점자들은 있긴 있지만 다 맞춘 분들이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죠.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10개를 냈다고 해서 10개를 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도달하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100점을 맞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0점 맞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부는 그런 자세로 하긴 해야겠지만 실제로 100점 맞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맞추면 되느냐?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매우 편해집니다. 이제부터 10개 중에 한 7개만 맞추지, 요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시험 공부하기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출제가 됐던 것 중에서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 절대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도 있어요. 올해 나온 문제,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시자마자 여쭤본 게 뭐 혹시 충격적이었던 문제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죠. 충격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그날 받아들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걸 냈어?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한국사 문제 가운데에서 종계 변모 사건입니다. 종계 변모 하나. 그러니까 즉 조선 초기 이성계의 족보에 대한 문제를 묻는 문제가 사상 최초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무슨 책 읽고 와서 논문 레포트 내, 이랬을 때 그냥 읽어봤을 때 그냥 그런 게 하나 있었던 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이 정도고, 근데 그걸 내버렸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종계변모 문제가 또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계변모는 한 10년 동안은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당장 2026학년도를 대비한 우리 입장에선 종계변모가 올해 나왔다고 해서 종계변모 나왔어, 공부할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시프트를 걸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올 거다. 두 번째 나왔던 문제 중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께서 못 쓰셨던 허정 과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써라. 비혁명적 방식으로 혁명을 수행한다거든요. 그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사실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역사를 왜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재밌어서라고 답을 하시지,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취직을 잘하려고 역사를 공부하고 전공한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이래가지고 역사학과 공부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인드 아닙니까? 영어도 마인드, 우리도 마음 또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드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공부하니까 재밌어서 본 거예요. 그럼 재밌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으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더 찾아보게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특징 아닙니까? 그랬어? 그래? 그거를 우리 역사과 선생님들이 내신 거예요. 저는 이 허정 과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비혁명적 방식으로 혁명을 수행한다. 아래 모순이 있잖아요. 그 모순이 있는데 그게 글쎄 4.19 혁명 이후에 과도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의 기조였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반추해보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비혁명적 방식으로 혁명을 수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무지하게 혁명적 방식으로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거의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면서까지 경찰 기동대 7,000명까지 투입되면서 현직 대통령, 아직 탄핵 소추의 심판이 나지 않았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돌입하는 공수처 검사들과 그를 뒤따르는 경찰관들의 모습. 야! 어쨌건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무지하게 혁명적 방식인 거는 맞다는 겁니다. 거의 무슨 멕시코에서 일어날 것 같은 대통령 체포 작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작금의 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작년 문제는 그 과도 정부가, 그때도 대통령 하야 상황이었거든요. 과도 정부가 비혁명적 방식으로 혁명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 이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그 정부의 어떤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비혁명적 방식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 역사 선생님들 미래를 내다보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과 선생님들의 시대를 읽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저는 뭘 요즘 보냐면 율곡 선생의 조선을 1536년생이시거든요. 36년생인 율곡이 본인이 살아가던 시대, 나중에 1560년대에 이조 전랑도 하고 홍문관 직제학에도 임명이 되기도 하고 교리도 하고, 그러니까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는데 이 양반이 글쎄 본인이 살던 16세기 중반을 중세기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놀라워? 그때는 조선 중기니까 당연히 중세기로 생각했겠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느 시기에 도달해 있는지를 아십니까? 지금이 대한민국 전기입니까? 중기입니까? 후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시기 구분을 하자면은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율곡은 본인이 살고 있는 조선시대가 중쇠기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냈어요. 그게 바로 시대를 읽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도 중쇠기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 가지 이 근거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 상황은 아니고, 다만 역사과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본인 전공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는 시대에 그 시대 앞과 뒤를 배경과 전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의에 대한
그것만 평생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연구한 그 시대와 우리나라 시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사를 대입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고찰해보는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관 선생님들이 물론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2026학년도도 이거를 직접 내진 않겠지만 이 역사가 이렇게 흥망성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국력 융성기가 있어요. 국력 융성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쇠락기로 돌입하죠. 융성기에서 쇠락기가 나오는 건 마치 사인 코사인 그래프와 같은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지는 않을까. 혹은 인물이나 명칭, 지명, 제도 등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이고 이론 강의를 첫 개강이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연초, 또 우리 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역사라서 특히 한국사 지금 공부 시작했죠. 그래서 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해안, 통찰력 등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특히 국사 공부할 때 그런 허정 과도 정부, 뭐 국정 기조를 써라, 뭐 혹은 종계 변무 내용을 써라. 뭐 만약에 틀렸어도 그걸 틀렸어도 사실은 두 개 틀린 거예요. 두 개. 두 문제에서 지금 못 잡은 거죠. 근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예를 들어 뭐 선덕 여왕을 써라, 뭐 골품 제도를 써라, 뭐 자장율사를 써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다 썼을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득점률을 높여나가는 거 조금씩 확장하면서 응당 맞춰야 할 문제를 응당 당연히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라.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들을 못 맞췄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은 버려라. 당연히 맞췄어야 할 문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사실 그 득점을 하지 못해서 잘 안 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온 문제라고 배점이 10점이고 뭐 두 번 나온 문제라고 해서 배점이 1점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00점 맞겠다 해서 제가 뭐 종계니 뭐 허정 과도 정부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는 말씀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필기도 좀 잘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교재가 원래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출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교재를 따로 내기가 지금 사실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두께가 제가 한 1600페이지쯤 되거든요. 1600페이지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많죠. 근데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걸 그대로 다 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출판사, 지금 출판시장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못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양해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제 그 원고 내용은 이미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내용 가운데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유인물, 프린트물로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꼭 부탁드리도록, 꼭은 아닌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침 튀었다. 자, 그러면은 삼국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왜 제가 삼국시대냐? 그 이유는 삼국시대 이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삼국시대 이전 뭐 우리 뭐 구석기, 뭐 초기 철기 뭐 이런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그 다음 뭐 문명의 새벽 뭐 이래가지고 뭐 고조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고조선 파트는 언제 배우냐면 요즘 역사책 보셨나요? 중고등학교 역사책? 뭐 요즘 참 특이하게 제가 배울 때랑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고조선 파트와 청동기 파트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비중이 크지도 않고요. 뭐 몇 자 안 됩니다. 뭐 한 20분 보면 외울 수 있을 정도인데 고조선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도 안 배운다. 제가 그래서 패스. 안 나올 거다. 왜냐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나올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파트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 여러 나라는 부여부터 삼한입니다. 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었던 나라 이름들이거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부터 사망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초기 국가에 있어서의 신분제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우리 역사 임용에서는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료죠. 사료가 굉장히 좀 길게 나오는데 한국사 사료 가운데에서 요 하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하호가 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수능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또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던가 뭐 국회 임용 뭐 사무처 시험, 뭐 해외 국비 유학생 시험 통틀어서 30년 동안 낸 문제들을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역사 임용에서 이걸 냈어요. 그래서 하호의 성격과 뭐랄까 그 기능이랄까 얘네들 누구니 이걸 물어봤어요. 얘네가 하는 일 뭐냐 이 얘기거든요. 생산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농민들이다. 또 공납을 주로 수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답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이 하호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 있었다. 하호 한 번. 끝. 더 이상 없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기 국가에서는 나라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생산을 주로 담당했던 주된 계층을 뭐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만약에 이제 제가 요런 건 제가 심화해서 다뤄드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국가에 있어서의 신분제도가 맨 위에 대가, 대족장, 그 다음 가, 그 다음 호민, 주로 전사집단이겠죠? 국가 수호집단 호민. 그리고 호민 밑에 있다고 하호는 아닌데요. 그 호자랑 호자가 다르죠? 호강가 할 때 호가 호민이고 하호 할 때는 지포자를 쓰니까 다른 호자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호민 밑에 하호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호민 밑에 하호, 하호 밑에 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노복이라고 원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그때 좀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뤄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한 번 나왔지만 다루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기본에서는. 그러면 이제 초기 국가도 안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기본서나 개론서를 보면은 여기 파트에 대한 내용만 이만큼이에요. 처음에. 그럼 뭐 읽기 싫어. 읽기 싫죠? 읽지 마세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느냐? 삼국시대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제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분들을 양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뒤 내용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게 뭘 읽 거냐면요.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거기 군장 사회설입니다. 군장 사회설이라고 대각 플러스라고 써 있는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장 사회설은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이론이죠. 꽤 된 이론인데 아마 학교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 이론은 국가 형성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비스 이론 그 다음 요걸 좀 보완한 사람이 마르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서비스 이론에 따르면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밴드, B, 그 다음에 트라이브스, T, 또 기대하죠. 지금 BT 나왔으니까 S, 그죠? 근데 BT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S가 아니라 취프덤입니다. 취프덤. 요 내용은 아마 막 졸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취프덤 군장국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티브 킹덤. 그러니까 초기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밴드, 트라이브, 취프덤, 킹덤 이 순서거든요. 물론 이제 이 킹덤은 초기 왕국과 후기 왕국으로 나눠지는데 이 킹이라고 하는 거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고 이 킹이 처음에는 좀 약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군장들의 힘이 아직은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강해지는 계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가 해당되는 게 언제냐면은 바로 이 킹덤 시기인데 이 킹덤 시기를 거치던 삼국이 어떻게 왕권이 약하다가 왕권이 강해져 갔는가에 대한 얘기.
제 음성이 너무 음성 파동이 센가 봐요. 그래서 이 약해지다가 강해지는 이런 시기죠. 그래서 요 시기에서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가 기본 강의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약하다가 왕권이 강한 것. 달리 말하면은 여전히 부족정의 힘이 강하다가 부족정의 힘이 약해지게 된 계기.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얘기하자면 뭐 별거 아니지만 부족장의 힘과 왕의 힘은 당연히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왕권이 강해지거나 왕을 여기다 써야 되나? 왕 여기다 쓰고 그럼 이건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시기가 지나갈수록 왕권이 강해지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왜 힘이 이렇게 강해져 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따져보자. 그게 연맹왕국과 고대국가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서술하시오. 우리 또 시험 문제가 서술하시오가 많이 나와서 기술하시오 이런 내용들 물론 단답형도 있지만 짧게 간단하게 단답형 형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연맹왕국과 고대국가의 비교에서 연맹왕국은 왕권이 미약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넣어야 되거든요. 선출이죠. 선출했다. 선출. 그 얘기는 부족장들이 모여서 선출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걸 보면은 또 초기 국가가 또 민주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민주주의적 성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선출해요. 선출. 그러다가 고대 국가에는 왕권이 강해지죠. 그래서 강해지게 된 이유가 이제 뭐냐 했을 때 그 밑에가 3번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나와서 왕권 강화,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관리와 군대 파견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는 기본 개념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이게 다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가야는 없었죠. 이게 뭐 미약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야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삼국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가야가 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고찰을 하다 보면 왕위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육가야 연맹이 이제 그 서로 합의하에 하나의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 분열 양상을 띄웠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78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한국이 형성되는 과정은 삼국시대에 이런 그 고조선으로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는데 이 고조선이 둘로 분열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민족의 어떤 분열 양상이다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고조선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 남조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북조선이 되나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 남조선인 북조선인이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쓰진 않죠.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바로 기자조선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자조선의 흐름이 뭘로? 준왕이 남하한 것으로 그래서 마한의 왕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마한 밑에 조공을 하는 나라가 변진과 진한이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변한과 진한이 이런 마한의 조공 같다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이 남쪽에서 기자 준왕이 내려와서 마한의 왕이 된 것 이것을 이제 결국 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삼한을 마한, 변한, 진한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요쪽 계통은 위만조선이라 할 수가 있고요. 위만조선은 결국 한나라의 무제의 공격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 한사군 설치와 관련돼서 이 위쪽부터 보시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있어요. 이 부여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원래 부여는 원부여입니까?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예군? 네. 예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집단이란 뜻이죠. 예군. 예 집단. 그래서 이 예가 그 집단을 이룬 게 예군이고 요 지도자 이름이 남녀. 남녀 아니면 뭐라 그래요? 남여라고 이제 발음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예군남여 집단이라고 쓰면 되겠고, 이 예군남여 집단이 키워드가 되면, 아, 이거 또 심한데 괜히 했네. 그래, 들으세요. 이 예군남여 집단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요 부여로 넘어가는 기 직전의 단계를 창해군 설치라 그래요. BC 128년. 그래서 이 창해군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된 거 한나라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여가 창해군 설치를 수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부여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러면 요 위만조선과 이 예군 남여 집단, 즉 위만조선과 예군 남여 집단에 대한 정책은 어떠냐? 한나라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가 무제가 동방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예군 집단은 여기에 호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해군 설치를 용납한 것이죠. 그런데 위만조선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요 부여의 원 집단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고, 이 조선에 대해서는, 위만 조선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펼쳤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위만 조선이 무너지며 한사군이 설치가 되고, 여기는 부여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부여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한나라 무제에 대한 부여 집단의 분열인 거죠. 요즘도 왜 중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친중적 입장을 띠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지만 반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치 집단도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내부에서 여전히 한나라 정책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한나라 정책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말로, 순우리말로 다시 쓰는 우리 역사인가? 그 한영호 선생님께서 쓰신 거. 거기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다물이라고 써 있어요. 예. 원 나라를 회복한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물 운동을 전개한 사람 이름이 바로 주몽인 거죠. 주몽. 이 주몽은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원래 어디 사람이냐? 부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여 내부에서 그 신화를 보면은 이제 뭐 주몽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건국 신화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해모수 막 등장하죠. 뭐 유화부인 등장하고. 예. 그래서 이 주몽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해모수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다시 하늘로 돌아갔죠? 죽었다는 뜻이죠. 중국이랑 싸우다가 아마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주몽이 이런 그 부여 내부에서의 어떤 그 분열 양상을 띠면서 여기가 탈출을 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다. 원래 이제 구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 막 이래요. 구려 뭐야 구려 뭐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해. 근데 이 고구려라고 불렀다는 게 이게 구려가 구루라는 말에서 나오죠. 구루라는 말은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구루를 설치하였다. 그러면은 책이 있는 성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 구루, 구려. 그러면 고구려가 되죠. 그래서 고구려라는 건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성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그리고 지도자 이름이 주몽이니까 활.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활 쏘고 싸웠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 고구려가 한사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라 군현을 물리친 게 바로 누구냐? 결과적으로 미천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옛날 그 유머 개그집 이런 거 보면은 고구려에서 제일 신분이 낮았던 왕의 이름은 미천왕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뭐 옛날 개그집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 미천왕 때 한사군을 물리치면서 이 문일평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소고구려 운동이 성공하면서 뭐 대고구려 운동으로 가야 했는데 이게 안 됐다. 결국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고구려가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게 되면서 부여를 통합하고 동해나 옥저를 통합하면서 이 북반부 일대를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고 남반부 일대는 이제 삼한이 각각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면서
이런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지들끼리 동맹을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동맹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동맹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고 가야도 동맹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동맹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점철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됐던 삼국시대 국왕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신라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나왔다. 신라의 선덕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역사는 결국 북반부의 역사와 남반부의 역사로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삼한일통론이라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의 삼한일통론이라고 일통삼한 의식에 대한 얘기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삼한은 요 삼한일까요? 이걸까요? 이거죠. 이걸 묻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한금 마한 변한 진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여기서의 삼한은 고구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게 삼한이 결국 삼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김유신이 얘기했다. 그 다음 최치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김유신, 최치원 같은 사람이 삼한일통론을 제시했다. 그 삼한이 크게 하나의 한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나중에 일이지만 대한이 나온다. 그래서 고종임금께서 대한 제국을 선포했다 할 때 대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삼한이 하나가 되어 큰 한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대한이라고 해서 위대한 대한의 쭌말이 대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왜 어느 학교 나왔어요? 무슨 고등학교요. 그게 아니고요. 삼국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대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한국이 아니고 대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국이라고 한 거예요. 대한국. 대한국.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 읽어야지 이거를 대한국 이렇게 끌어 읽으면 이건 잘못 읽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한국 이렇게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개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기본 개념으로 좀 알고 가시면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78페이지 상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삼국의 발전 과정, 고대국가 성립, 율령반포, 불교 수용, 전성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편집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고대국가의 성립 가운데 제일 먼저 성립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고구려 태조왕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고대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기 파트를 좀 보시면 제가 왕권이 약하다가 강해진 시기부터가 고대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왕권이 강해진 결과를 찾아야 돼요. 강해진 결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77페이지라고 제가 거기 써놓긴 했지만 원래 제 책의 77페이지죠 이게. 거기 보시면 왕권 강화가 1번이에요. 그러면 왕권 강화 1번에서 왕권 강화의 증거가 뭐냐 했더니 왕위의 세습인 것입니다. 이 세습이 이루어지면은 삼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고대국가로 발전한 거로 봐요. 세습. 그래서 이 세습은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끼리의 세습에서 나중에 부자들끼리의 세습. 근데 이게 말이죠. 생각보다 복잡해요. 동생한테 주면서 갔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형제 세습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왕은 한 명인데 왕비가 두 명인 경우를 말해요. 이게 형조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낳은 왕자가 있고요. 이쪽에서 낳은 왕자가 있거든요. 이게 형제상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형제상속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신 또 무계 사회 성격이 좀 강해서 이쪽 파워가 어떠냐에 따라서 왕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움과 다툼이 많았다는 게 삼국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형제상속이라면 그래도 뭔가 혼란하죠? 그러니까 부족은
이 왕이 배출된 부족에서 왕이 나오긴 하는데 형제상속이라는 게 이렇게 왕비가 여러 명이니까 이 부족과 이 부족이 다를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배출된 부족은 같지만 왕비가 배출된 부족이 달랐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부자상속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부자상속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뭐겠느냐? 아버지와 아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요 부자상속이 바로 뭐냐면은 요쪽 계통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요쪽 계통은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상속이 나올 때 그 이면이 뭐냐면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왕비족의 성씨가 고정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일왕, 일왕비라고 하는 이 두 분의 부모님에서 낳은 아들만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엄밀한 의미의 부자상속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무지하게 저도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뭐야? 이렇다는데 제가 이렇게 왕의 계보를 보면은 뭐 여긴 부자인데? 여긴 또 형제인데? 근데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왕위의 세습 형태가 이렇게 났는데 요 왕비족의 성씨가 고정이 되는 시기가 뭐다? 부자상속의 시기다. 그러면은 왕위의 부자세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면 왕을 보는 문제가 물론 나오죠. 그게 이제 고구려로 얘기하면은 고국천왕이고 백제로 얘기하면 근초고왕, 신라로 얘기하면 눌지왕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왕비족의 성씨가 정해집니다. 예컨대 고국천왕은 앞으로 명림씨 출신의 왕비라던가 그런 왕비를 맞아들이기로 하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근초고왕인 경우에는 진씨와 해씨 출신 왕비 가운데에서 진씨 출신의 왕비를 맞아들이는 관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부자상속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국가의 성립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위의 세습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한편 두 번째 파트 율령반포가 있는데요. 이 율령반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율령을 반포한 다음에 있죠. 그때 율령 반포한 직후가 항상 그 다음 때 왕 때에 한강 유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율령을 반포한 다음 때 왕이 무조건 한강 유역 점령이에요. 그럼 한강 유역 점령의 또 다른 말은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전성기. 그래서 항상 공통점이거든요. 율령 반포 이후에 한강 유역을 점령한다. 이것은 곧 전성기를 의미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백제로 치면 고이왕 때 율령 반포, 고구려 때는 소수리망, 신라 때는 법풍왕이죠. 그러면은 한강 유역 점령이라고 하는 게 전성기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전성기의 이 한강 유역 점령이에요. 그러면 한강 유역을 점령한 건 백제로 치면 고이왕 다음의 왕이겠죠? 근 초고왕이 되고 소수리망 다음의 왕이 광개토왕 그리고 장수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럼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때 왕인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 패턴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한편 불교 수용은 뭐냐? 이거는 조금 좀 자유로워요. 불교 수용하고 싶을 때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교 수용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왕으로 묻는다면 소수리망 그리고 침유왕 그리고 법흥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또 동양사와 연계시켜서 제가 최근 내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을 냈냐면은 중국사와 한국사를 연계하는 통합 유형 문제를 제가 내기 시작했어요. 모의고사를 제가 낼 때 그렇게 냈거든요. 예를 들면 청나라 때의 백두산 전개비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냈었는데 그 백두산 전개비 문제를 낼 때 당시 청나라의 황제가 강희제예요. 그럼 강희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선에서 청나라에 보낸 국서를 제가 원문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백두산 전개비 공부하면은 백두산 전개비 자체를 공부하잖아요. 전개비에 뭐라고 써있냐? 서희, 압록, 동이, 토문, 고어, 분수령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낸 거는 조선에서 청나라에 보낸 국서를 찾아내서 그 국서가 청나라에 접수됐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조선에서 보낸 그 국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냈어요. 그러면서 조선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 했느냐? 조선이라 하지 않아요. 패방이라 하거든요.
폐방은, 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국이 자기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고, 방이라고 하는 건 속국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에 대해서 패방이라고 칭하였다. 조선이라는 명칭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경계, 국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청나라 조정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토문강이랑 두만강은 다른 강인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황제폐하께서 살펴주십시오. 분명히 다른 강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취진이래요. 절대 구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그 문서가 있어요. 그걸 냈었어요. 그래서 이 문서로 촉발된 그 영토 분쟁 문제가 뭐냐를 써봐라. 그럼 답은 뭐예요? 당연히 간도 귀속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써보면 별것도 아닌데 문제 자체가 뭐지?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중국사, 조선사를, 즉 한국사를 이렇게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접점이 있는 거죠. 그 접점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좀 그러네, 좀 참신하네,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앞으로 여러분들께 중국사랑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릴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율령반포 이후의 공통점 뭐예요? 한강 유역 점령. 한강 유역 점령은 뭐다? 그 나라의 전성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통점으로 그 패턴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요, 이렇게 해서 개설 그리고 앞으로 기본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삼국시대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한국사의 토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삼국시대의 왕권 강화 정책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고대국가 성립을 의미하는 왕위의 세습, 그 다음 율령반포, 율령반포 이후에 한강 유역 점령을 반드시 했다는 것,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 그리고 불교 수용을 했던 시기가 어느 시대냐, 중국사와 연계해서 기억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가 불교를 수용했을 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도 불교를 수용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국은 불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중국은 도교라던가 유교냐 도교냐 법가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나라지, 불교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질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수용된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은 중국이 대혼란기일 때입니다.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남북조 시대에 중국의 불교가 수용되었고, 우리나라도 그 5세기라고 하는 시기에 불교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대혼란기거든요. 중국도 분열기고 우리도 분열기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분열기다. 그래서 분열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리더 사상을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조금씩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